3년 후에 공급이 위축이 된다. 물론 맞죠. 맞는데 3년 후에 수요가 더 위축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공급론은 굉장히 항상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주택 가격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후인과가 다르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08년, 13년의 그 MB정부 때랑 많은 부분에서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시점에 높은 가격에 이렇게 추천은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금리 시황 얘기를 했다면 좀 주택 공급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9.16 대책을 내놓은 거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깔린 배경일 텐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2, 3년 뒤, 또 뭐 길게는 4, 5년 뒤에 집값이 막 폭등할 수 있다. 집이 없다 그때 가면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좀 공급 부족 문제 정말 좀 심각한 건가요? 자산 시장에 대한 미래의 공급 부족 이슈를 미래의 주택 가격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초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 시장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선반영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악재들에 이게 알려만 졌다면은 그거를 지금 다 선반영하려고 하거든요. 3년 후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거를 지금 선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론이라는 선호를 건드려가지고 주택을 사게 만드는 이 선호 수요로 가는 과정으로 이게 막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미래에 어떻게 되냐는 그 미래 시점에 그 정보들을 반영하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3년 후에 주택 공급 부족이 온다는 거는 올해 지금 이 순간 가격 결정 요인이나 선호 결정 요인이 되는 거지 미래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작년부터 주택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올해도 분양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20년, 21년 생각해 보시면 분양 물량이 늘었는데요. 공급 곡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생겨가지고 가격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이 됐던 전국이 됐건 지난 25년간의 공급과 주택가격 차트는 정확히 공급 곡선 상황에서 놀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량 늘어나면은 분양 늘어나고 입주 늘어났고요. 가격이 빠지면은 분양 감소했고 공급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공급이 위축이 된다. 물론 맞죠. 맞는데 3년 후에 수요가 더 위축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있는데 인허가를 받았는데 시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3 대책 때 정부가 그냥 한 2년 안에 시점 봐라 이렇게 이미 벌써 정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말에 인허가 받았던 쪽에서 한 2년 안에 그냥 시장 상황 보고 종전엔 공공택지도 6개월이 했단 말이에요. 공공택지 분양받고 6개월이면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받고 2년 있으면은 2년 안에 조정하면 되고 민간 정비사업들도 지금 굳이 지금 하느니 시점 봐가지고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다 시점 조정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급론은 굉장히 항상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자산 시장의 특징은 현재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현재 가격으로 가지고 오려는 자본화라는 과정을 다 거치니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과 주택 가격은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주택 가격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후인과가 다르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냥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서울 차트든 경기도 차트든 전국 차트든 그냥 가격 올라가면 공급 많았고 가격 작으면 작았다. 근데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준 적은 없어요. 그냥 가격 따라간 거죠, 공급량이. 네. 그러면 가격은 뭐에 영향을 받냐? 자연스럽게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라는 건 뭔데? 우리가 주택을 선호하는 거랑 수요랑 다른데 수요는 한마디로 돈이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에 따라서 움직여요. 나 외곽 살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이런 거예요. 수요가 발생을 안 해요, 선호 그 자체로는. 근데 돈이 생기면은 수요를 건드리게 되는 거니까 돈 들어오는 창구는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가계 기준으로는 종합소득, 네. 근로소득 외에 5개 소득을 합쳐가지고 경상소득이 있고요. 그 경상소득 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이 있는 거고요. 대출도 나한테 돈을 일으켜주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을 처분해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이 존재하거든요. 돈 생기는 환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 소득 늘어날 때 소득 늘어나면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 받으니까 소득 늘어나면 대출 늘어나고요. 근데 대출 늘어나면 좋겠지만 소득 기반 DSR 40%로 좀 눌러놨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못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자본시장, 자산시장인데 종전 갖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크게 올라가면 팔고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산시장마저도 안 좋으면은 자산 팔아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때는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강세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은 경기가 좋아서 소득도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는 거에 기반해서 대출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대출을 열어줄 때 14년 9.1 대책 같은 거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도 가게 자영업자 대출들 마구마구 해줄 때 이럴 때 올해도 특례론 한정으로 보면은 그쪽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돈 빌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때가 수요가 세질 때거든요.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가격을 건드려요. 돈이 생겼으니까요. 내년 시장 전망도 결국은 내년도 수요 따라간다. 내년은 수요 위축 모드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 가격 안정화 또는 이제 하락으로 좀 약간 열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선호에만 돈을 쓰는데요. 돈이 있을 때만 수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호 그 자체는 웬만하면 안 변해요. 사람들의 선호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서울에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게 선호예요. 근데 서울에 집을 갖고 싶지만 돈이 없다. 그럼 안타깝지만 선호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때 왜 그렇게 소위 럭셔리라든가 막 이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늘어났냐면은 그때 돈이 생겼잖아요, 다들. 20년, 21년에 대출이든 자산 가격 상승이든 돈이 생겼잖아요. 돈이 생기면은 선호에 돈을 쓰거든요. 내가 돈 있었으면 했을 건데 못한 거 이런 걸 광범위하게 했던 게 20년, 21년의 그 환경이었고 지금은 뭐냐? 다 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위축되니까 지금은 그만큼의 선호했던 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염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 염세주의적인 이 시장이 과거에 언제랑 가장 비슷했던 걸까요? 좀 아니면 내가 참고해 볼 만한 시기? 지금 시장 분위기는 08년, 13년의 그 MB정부 때랑 많은 부분에서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년이 되면서 새천년이 됐고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뭔가 완전 새로운 시작.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막 각광받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낙관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도 2002년 월드컵 4강 가고 우리나라 선진국이었어 이러면서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산시장도 안타깝지만 2000년에 9.11이 있었고 미국 경제가 단기에 그 스퀴즈가 되니까 금리를 그냥 바로 낮춰버리잖아요. 그거를 몇 년 끌고 갔더니 미국 200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3년, 4년, 5년, 6년 집값이 그냥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신세기 메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 모든 호황의 끝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침체가 됐는데 그렇게 침체가 되고 나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 염세적인 분위기가 일어났는데요. 자산 가격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또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았던 명분이 일본론,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서울시 인구가 감소를 해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폭락할 것이다. 이 폭락설이 2010년부터 득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0, 11, 12년에 모두 다가 폭락한다고 하니까 자산 가격은 이제 진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설이 대세고 주택 사라고 얘기하면 다 바보 소리 듣고 이때는 뭐 집 한 채 있으면 하우스퍼 뭐 이랬던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위기가 있고 나서 약간 좀 염세적이 되는 그런 초창기가 같고요. 거래가 전반적으로 안 되니까 시장에 활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조정받은 주택 가격이 지금 레벨로는 굉장히 비싼데 여기서 한 5년 지나면은 굉장히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좀 비싼 레벨로 가거나 뭐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 부양책 쓰고 이러면은 먹힐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부양책 쓰면 잘 안 먹힐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채를 사도 부동산은 투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임차로 거주할 수 있지만 주택이란 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자산의 매입이라는 거는 그 자산 가격의 등락을 내가 견디겠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자산이라는 건 살 때 좋은 가격에 사든가 뭐 좋은 시점에 사야지 되는데요. 좋은 시점이라는 거는 가계대출 열어줄 때 사면 돼요.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 다음에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대출 열어줄 때요. 그리고 짧게는 올해도 대출 열어줬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은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하려는 스탠스고 그래서 시점상 이제 좋지 못해요. 그럼 시점상 좋지 못하다면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싼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청약주택 같은 거 청약 경쟁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 그 자체는 엄청난 경쟁력 전략이 되거든요. 가격을 잘못 잡으면은 이게 하락 위험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하락하고 나서 시점 좋아져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매우 예민해야지 되거든요. 우리 급여로 못 산다는 거가 DSR 기준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가격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높은데 이거를 사라고 하면 시점도 안 좋고 가격도 안 좋은데 지금 사라고 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작년 말만 되더라도 고점비 35%, 40% 조정된 거는 가격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 간 아파트들은 다 바닥 찍고 왔는데요.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가격 전략이든 타이밍 전략이든 그거를 잘 구사하시면서 그 자산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그 등락에 열려 있으니까 그 등락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싸게 사거나 좋은 시점에 사거나를 추천을 하지 나쁜 시점에 높은 가격에 이렇게 추천은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채널을 하고 있는데 채널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랑 혼합해가지고 뭐 가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한데요. 부동산은 진짜 아무리 싸도 몇 억짜리고 비싸면은 십수억을 호가하는 건데 그런 자산의 등하락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한다는 거는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는 조금 관망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 과거 시계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옛날 공부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또 반추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듣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그거를 화내실 필요도 없는 게, 자산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가 투자라는 거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뭐 무엇을 사든지 간에 결국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려는 자산의 성격,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그 자산의 기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위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산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너무 많은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셔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